조선왕조 518년 27명의 왕 곁에는 수십여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수십여 명 중 실록에서 단 한 줄의 흠결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소헌왕후입니다. 성자 온해, 성품이 온화하고 은혜롭다. 팔남 2녀를 낳은 현모였고 시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킨 효부였으며 세종을 극진히 내조했던 양처였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여인이었죠. 학자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의 욕망은 마음 깊은 곳 감옥에 철저히 가두어두고 오로지 조선 왕실의 안녕이라는 목표에만 최적화되었던 여인이라고요. 조선이 요구한 국무상의 완성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벽한 중전의 어린 시절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심씨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크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대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입을 통해 전해져 온 걸까요?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전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잘 참아내는 인내의 아이콘,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명문가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최고의 미덕은 인내였습니다. 그 미덕을 흐트러짐 없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소헌왕후였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소헌왕후가 타고나길 인내가 강한 인물이었다고 말하지만 소헌왕후의 포커페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감정 억제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조기 교육된 페르소나였던 거죠. 오늘 조선별체는 완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유폐시켰으나 그 창살 너머로 조선왕실의 기틀을 설계했던 최고의 정치 전략가 소헌왕후의 삶을 낱낱이 분석해보려 합니다. 때는 1418년 9월입니다. 세왕 세종이 즉위한 지 고작 한 달 남짓 됐을 무렵 당시 영의정이었던 왕의 장인 시몬이 명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배움길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양 도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왔고 전송행렬이 수십 리에 달해 도성이 텅 빈 것처럼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다수의 연구는 이 장면 이후 태종이 시몬을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화려한 박수 소리는 결과적으로 시몬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신호가 됩니다. 당시 병조 참판이었던 강상인이 군사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군사 보고를 상왕 태종에게 먼저 하지 않고 세왕 세종에게만 보고한 것이죠. 이 잘못으로 강상인은 곧바로 체포돼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태종은 이를 엄중하게 다스리며 사건의 배후로 명나라에 가 있던 시몬을 지목합니다. 당시 시몬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불충이었지만 그 실질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인자였다는 것. 둘째, 세종의 앞길을 위협할 수도 있는 외척의 정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1418년 12월 말 뼛속까지 시린 그 추운 겨울날 귀국하던 시몬은 체포돼 압송됩니다. 그리고 모진 국문 과정 끝에 처형됩니다. 그날 왕비에게 전해진 소식은 아버지의 부고였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씨와 가문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관비가 됩니다. 관비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모든 보호와 존엄이 한순간에 박탈됐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순간 소헌왕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을 잃고 오열했겠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스스로를 완벽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독하리만큼 냉철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하죠. 원망하면 역적의 딸이 된다. 눈물을 흘리면 베비론이 거론된다. 친정을 위한 간청은 왕권 흔들기가 된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철저한 포커페이스. 그녀는 온화하고 은혜로운 얼굴, 즉 성자 온해의 가면을 다시 고쳤었습니다. 실록에 왕후가 친정의 화를 슬퍼했다는 기록이 전무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슬픔을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차가운 감옥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비극이 정치적으로 정리될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원왕후는 전쟁터 같은 궁궐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학습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원경왕후 민씨를 통해서였죠. 원경왕후는 태종의 칼날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동생들을 살려달라 울부짖었고 새 여인을 드리는 태종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투쟁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친정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녀에게 돌아온 건 왕의 싸늘한 냉대뿐이었으니까요. 소원왕후는 시어머니의 그 처절한 패배를 10년 넘게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맞서 싸우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역설적이게도 시어머니의 절규는 새 중전이 마주해야 할 침묵의 생존 매뉴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에 대해 전해지는 야담은 이 비극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원왕후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수저를 든 손은 미동도 없었지만 밥 한 수를 입에 넣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고 하죠. 상궁들이 흐느끼자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꾸짖습니다. 왕실의 법도가 엄한데 어찌 소란을 피우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당대 사람들이 완벽한 중전에게 기대했던 억압적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슬픔을 느끼지 못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스스로 없앤 것에 가깝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 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씨라는 여인은 이제 죽었다. 오늘부터 나는 오직 소원왕후로만 존재한다. 멸문지화를 당하고도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시부모께 무난 인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목소리의 떨림도 찰나의 눈빛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은 채 말이죠. 태종은 그 무서울 정도의 집착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이는 권력의 비정함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중전이로구나. 이후 소원왕후는 죽을 때까지 성자 온혜, 즉 온화하고 은혜로운 여자라는 명성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소원왕후의 정치적 전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 우리는 그곳을 내명부라 부릅니다. 흔히 내명부를 왕비와 후궁들이 모여 사는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는데요. 내명부는 품계와 부서가 확실하게 나뉘어 있는 조선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여성 관료 조직이었습니다. 왕실의 제례, 연향, 그리고 왕족의 의식주까지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무를 빈틈없이 굴리는 운영기구였죠. 소원왕후가 다스릴 때 내명부의 말소리는 담장 밖을 넘지 않았다. 수백 명의 여성이 모인 조직에서 말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인자함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이것은 중전이 조직의 기강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소원왕후는 온화한 국모인 동시에 자비와 카리스마를 동시에 운용할 줄 아는 냉철한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조직에서 왕비의 권력은 딱 두 가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첫째, 인사권, 둘째, 정보권. 누가 어느 초소에 배치되는지, 누가 왕의 곁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지 그 결정권이 바로 중전에게 있었습니다. 1428년 그녀에게 새로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중전 무투기심, 질투하지 않는 중전. 소원왕후의 지밀라인 신빈 김씨에게 세종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소원왕후는 놓치지 않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김씨를 천거해 왕의 침소로 보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의 여인이라면 질투가 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조선유교 윤리에서 투기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에게 투기는 패비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었죠. 특히 친정이 몰락한 소원왕후에게 질투는 곧 가문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추천하는 청거는 왕의 내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사람을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김씨를 천거한다. 김씨는 나에게 절대 복종하는 내 사람이다. 왕의 가장 내밀한 정보는 여전히 내 손안에 있다. 사람들은 김씨를 청거한 그녀를 자애로운 중전이라 칭송했습니다. 나는 질투라는 변수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전은 중전 무투기심, 후대의 완벽한 중전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직접 세종에게 바쳤던 신빈 김씨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보통의 중전이라면 위협을 느꼈겠지만 소원왕후는 달랐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소원왕후는 김씨의 아들들을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적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외시키는 것이고 아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빈의 아들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훗날 벌어질 수 있었던 권력 다툼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고 시스템을 살린 소원왕후식 내명부 정치학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눈에 비친 아내 소원왕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은 처형당했고 장모는 관비로 전락해 꽁꽁 언 개천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에도 세종은 재위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중전의 친정을 복권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권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만약 태종이 시몬을 처형한 결정이 잘못이었다고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정당성 위에 서 있는 세종의 즉위 명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정치적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몰락시킨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 일반적인 부부관계라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종과 소원왕후는 태평성대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완벽한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세종은 장인의 가문을 복권시키진 않았지만 소원왕후의 지위만큼은 끝까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소원왕후야말로 성자 온회와 무툭이라는 조선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최고의 내명부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단 한 번의 원망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망조차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본 뛰어난 정치 전략가였으니까요. 세종이라는 성군이 탄생하기 위해 소원왕후는 완벽이라는 감옥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었습니다. 성자 온해의 중전에게 도저히 온해한 얼굴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비극이 생깁니다. 아들 광평대군이 죽고 평원대군이 죽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어도 철저히 감추어 두었던 슬픔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광평대군 이여와 평원대군 이림이 잇따라 죽으니 왕후가 슬퍼함이 절도에 지나쳐 드디어 병이 되었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압도적 상실을 만나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녀는 대놓고 울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해 끝까지 완벽한 국무의 품위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오열하는 대신 불교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울지 못했고 어머니가 노비됐을 때도 울지 못했으며 자식이 죽었을 때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여자. 평생 가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왕실을 위해 자신을 죽여온 그녀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1446년입니다. 52살의 나이로 소원왕후가 눈을 감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위해 조선 최초의 한글 찬불가 월인 청강지곡을 짓습니다.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춘다. 이 노래는 표면적으로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소원왕후를 부처에 비유한 것입니다.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춘다는 것은 소원왕후라는 달이 세종이라는 강, 백성이라는 강을 모두 품었다는 세종의 뒤늦은 고백입니다. 세종은 자신을 위해 평생 완벽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준 최고의 정치적 파트너에 대한 경의이자 미안함의 표현을 이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죽어서야 세종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칭송 속에는 여인심씨, 인간심씨는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원왕후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선별체가 분석한 소원왕후는 완벽한 중전이었고 냉철하고 지혜로운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애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녀가 끝내 인간 심씨로 여인 심씨로 살아볼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완벽이라는 감옥에 갇혀 국무로는 완성되었지만 한 인간으로는 끝내 숨쉴 수 없었던 삶. 그녀가 더 자유롭게 웃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더 솔직하게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조선별체였습니다.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